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고요. 이제 2부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온 거 한 가지부터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기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감사원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내용은 헌재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라는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렸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 하죠. 정답은 고용보험이었습니다. 고용보험. 이른바 이제 4대 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월급에서 매월 떼어나가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기도 하고요. 8272님이 프리랜서인 저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1073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업급여 신청 더 요청하는 것들 같아요. 이렇게 요즘에 실업급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체감을 직업적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경기가 안 좋아서. 1130님 퇴근하고 부업으로 스쿠터로 배달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고용보험을 떼가네요. 좀 이렇게 야속하기도 할 텐데 근데 그게 또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못 받더라도 그게 사회적인 어떤 바탕 인프라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걸로 이제 실업급여 같은 이제 재원이 마련이 되는 거니까요. 9816님은 3남매 키우면서 3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고맙고 힘이 되면서도 많이 씁쓸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힘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226 쓰시는 분께서는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워낙 모집이 안 돼서 권고사직으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 상태입니다. 다시 재취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즘에 출생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도 적고 원화를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많아지는 모양이네요. 아이고, 다들 좀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밤사이에 나스닥이 좀 반등을 이어갔는데 코스피는 현재 0.8% 오른 2595.5 거의 2600선에 다가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731.59로 0.29% 강보합 정도인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7%, 하이닉스는 1.8% 강세고요. 하이닉스는 20만 원대로 회복을 했네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또 급격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6% 다시 강세고요. KB금융이 3.2% 강세, 현대중공업,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까지 다 1,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4% 강세, HLB는 3%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50원, 1,4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하시는 여성분들 지금은 정말 많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4%입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질적으로는 남녀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여전히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죠. 유리천장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여성은 살림이나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 진짜 어르신들 예전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실제로 조선시대 여성들이 살림만 했을까요? 같이 한번 조선시대로 떠나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여성의 경제력, 경제활동을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번이 예, 처음이죠. 그렇게 되죠. 그래도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었으니까 좀 예. 늦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여성들이 별로 사회 진출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네, 이거는 저의 옛날 실수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예. 제가 어쩌다가 그 옛날에는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하지 않아서 별로 일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 어머니는 일을 쉬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고 보니 그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찾아보니까 정말 여자들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옛날 가난한 집들 묘사를 할 때 꼭 이런 대목 나오죠. 그 호롱불 밝히고 삭바느질 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런 애틋한 기억으로 그 가난의 묘사로 보통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삭바느질해서 아이들 예. 먹여 살렸다. 바느질 남의 바느질을 해주고 그 삭을 박는 일인데 저는 그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그게 애틋하면 네가 일어나서 바느질을 해라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바느질이나 예. 그 옷을 만드는 일 그 대부분이 여자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돈도 벌었다라는 예. 거고. 근데 뭐 바느질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일도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예. 집안일은 뭐 당연하고 따지고 보면 농경 시대의 여성의 농업 이것도 경제 활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걸 잘할 수 있는 게 그 심청전인데요. 예. 심청전을 보면 조선 시대 때 여자들이 했던 모든 품삯의 일들이 종류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심청전에는 심청이랑 아버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심청이한테는 엄마가 있죠. 바로 곽씨 부인입니다. 곽씨 부인. 예,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죽어서 거기 더 나오진 않습니다만. 예, 소설 속. 예, 예. 그래도 처음에 신봉사가 워낙은 그 치막규죠 이름이 멀쩡했다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산이 기울게 되자 이 곽씨 부인이 이 살림을 해서 그 집안을 이어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심청전에 이 곽씨 부인이 했던 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살짝 인용해 보겠습니다. 관대도포 행위 창의 직령이며 삽수쾌자 중추막과 남녀의복 잔누비질 상침질 외올뜨기 고두 누비 속올리기 빨래하여 풀먹이기 이게 그 모든 게 이게 바느질과 옷 만들기 그 모든 일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게 좀 단어가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중추막 쾌자 그런 건 옷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잔누비는 이제 그 솜 같은 걸 대가지고 그 꿰매는 거. 예, 그렇죠. 상침지나 외올뜨기 이것도 바느질 다른 것들. 이게 그 바느질 기술 같은 용어인가 봅니다. 예. 그다음에 고두누비 속올리 이것도 이제 그 옷에 솜 넣거나 그런 것들. 그 빨래해서 풀먹이 이거는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다 그 품삯을 받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들인 거죠. 이게 심청이 어머니가 한 일들. 그렇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허리띠를 만들거나 주머니를 만들거나 배경모에 수 넣거나 그 관리들이 배에다 다는 흉배 그리고 여자들이 입는 드레스 같은 원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천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바느질하면 미신 가지고 드르륵 박으면 되지만 빠르죠. 옛날엔 그걸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렇죠. 지금 입고 있는 옷 보세요. 이 바느질 한 땀 한 땀을 전부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고급 노동이었습니다. 일손이 진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돈도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삭바느질해서 물론 이제 뭐 의복 만들고 하는 그 일은 되게 다양하게 많았다고는 합니다만 충분히 그걸로 어떻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바느질로? 그게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기계 유씨가 쓴 경술일기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바느질도 바느질이거니와 바느질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어느 정도 그 여성들이 보낸 편지에 따르면은 가난한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다가 딸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친정 식구들 총동원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 여기 빨랫감 보내니까 이거 바느질 언제까지 해주세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벌이는 있을 수 있었고 이게 난이도가 높은 바느질일수록 더 많은 값을 받았다는 게 아까 얘기한 경술일기에서 이제 돈을 주거든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천이나 옷을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데 손이 더 많이 갈수록 당연히 비싸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데 남자 일꾼들보다 여자 일꾼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꼬매주는 게 아니라 막 수까지 놓고 정교하고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하면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치마보다도 저고리가 3배 가까이 받고요. 왜냐하면 치마 같은 거 입으면 저고리가 훨씬 더 손이 꿰맬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약간 조선시대도 약간 뭔가 자본주의, 시장 원리가 좀 통했던 거네요. 굉장히 많이 통했습니다. 분업이 돼 있어서요. 한 지역별로 그러니까 옷을 만들려면 맨 처음에 실을 짜내서 그걸 천으로 짜서 그다음에 옷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보면은 여러 팀이 나눠져 있어서 잘하는 쪽에 이걸 맡기고 이 작업 끝나면 다음 팀으로 옮겨지는 게 보입니다. 7692님이 저는 똥손이라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큰일 났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금손, 황금손까지 손재주 있는 분들이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던 환경.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옛날에 항상 그 다듬이질 소리가 항상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자기 집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의 집 걸 받아다가 하는 걸 수도 있었겠다. 곽씨 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다듬이질, 남의 풀먹이고 그 여기엔 안 나오지만 다듬이질까지 해서 보내는 게 이제 모든 품삯의 완성인 거죠. 근데 그 곽씨 부인 그러니까 심청의 어머니 어찌됐든 간에 심청전은 소설이니까 조금 뭐 과장이 있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걸 다 했다면은 진짜 그 심청전의 표현대로 손끝 발끝 다 달았을 테죠. 근데 보통 보면 이 심청의 어머니가 바느질만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그 잔치집에 가서 요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요리 위에 올리는 그 테이블상을 장식하는 게 그 당시 조선시대 때는 종이꽃을 접는 일이었거든요. 종이꽃을 예쁘게 접는 거 그것도 해요. 그런 일도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건데 물론 혼자서 다 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걸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꽤 돈을 벌 수 있었던 환경. 그럼 이제 재테크도 나섭니까? 당연합니다. 이거는 심청전의 그 곽씨 부인도 하는 일인데요. 그 돈을 어느 정도 벌다 보면 그 어느 정도 돈이 모이죠. 그럼 이거를 남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냅니다. 흔히 말한 돈놀이죠. 사채. 조선시대 때는 그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사채가 생활의 일부분이었고 이게 대표적인 조선시대 부인들의 재테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금융이라고 하죠. 사금융. 그렇죠. 사채라고 하면 좀 어금 그러니까. 네, 사채가 맞긴 맞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 곽씨 부인도 그래요. 일수 주고 장리도 하고 일수는 그 돈을 빌려주고 매일매일 갚는 그런 건데 보통 시장에서 하는 돈놀이였고요. 장리는 고리대금업입니다. 그것도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건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잘 받아내야 돼요. 그것도 이유를 잘 계산해서. 이자 받는 거 또 당시에도 추심을 했어야 또 이렇게 갚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덕모 같은 사람은 이 돈놀이는 현명한 부인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받아내려고 억척스럽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사나워지고 집안이 망한다, 사나워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덕모가 가난했던 것이고 솔직히 많은 부인들이 정말로 많이 돈놀이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그 기계 유 씨가 남긴 병술일기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충청남도 홍성군에 살던 그 양반 부인이었는데요. 고리대금업을 그러니까 그 돈놀이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했는데 주요 고객들은 자신의 노비들이었습니다. 노비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노비라고 하면 보통 노예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은근히 그냥 개인적인 그 자유로 나눠져 있는 경제 주체였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양반마님 얼마 좀 빌려주세요. 오케이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 쳐서 받아내는 일을 양반 부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조선의 노비들은 사유재산이 다 인정이 됐으니까 돈 많은 노비들도 많았다고 하고 근데 집주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고 근데 그 집주인 양반마님이 돈도 많이 빌려주고 근데 그게 고리대금까지 갔다라는 거는 진짜 그 이자를 받는 게 자기 마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정해진 이율이 있고 먼저 계약서를 다 쓰긴 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때 못 갚거나
그러면은 그 경강상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배 넘게 원금의 2배 넘게 받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처럼 법정 최고이자율 이런 게 조선시대에도 있었을까요? 법으로는 정해져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잘 안 지켰고요. 그다음에 돈 안 갚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고소 들어갑니다. 누구누구가 돈 안 갚아서 그 억울합니다라고 쓴 고소장을 보면은 부인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온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과부라서 먹고 살 데가 없는데 이웃집에 그 저축해둔 돈을 빌려줬는데 이놈이 안 갚는다. 나는 먹고 살 게 없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고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경제 주체로서 이웃집의 남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금들, 주로 이 자금들은 결혼할 때 쓰는 자금들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때 큰 돈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여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꽤 쓰고 융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성의 돈놀이 일수 그러니까 사금융이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예. 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 제일 중요했던 건 살림이 기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살림살이가.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진정한 진가는 바로 살림에 있었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을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네. 어떻게든 구멍 나는 거를 막아가면서 네. 땜질해가는 것. 그래서 그 여성들이 정말로 중요했던 게 대부분 남자들은 특히 조선시대 양반 남자들은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하라. 관직에 나가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랴. 그다음에 국가 중대사에 처리하느라 바빠서 도저히 집안일을 할 겨를이 없었고 세상 물정이나 물가도 잘 모르게 일수였는데 이걸 다 굴리는 게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시험 준비나 하고 있고 예. 가계 경제 신경 잘 안 쓰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부인들이 다 해야 됐고. 예, 심지어 조선시대 때 가계부만 봐도 나오는 게 양반 그 남편은 그냥 시장에 가서 내키는 대로 충동 구매를 하고 돌아오는데 부인은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쇼핑해 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충동 구매를 하는 편이라서 네. 제가 솔직히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 조선시대 가계부도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준 거나 그런 것도 아주 철저하게 쓰여져 있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저는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못해서 저도 조선시대 때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근데 그 가계부에는 또 이제 사야 할 목록. 예. 장날 시장에 갔을 때 사야 할 거 근데 사지 말았어야 됐는데 샀던 거 이런 것도 써 있고 재밌네요. 조선시대 때 그 양반 여성들은 그러니까 안방 마님은 사실상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노비들을 부려가면서 이게 집안일이 아니라 각 지역 농지에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걸 때 맞춰 농사는 소출을 거둬오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노비들을 여러 거느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 노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을 다 해야 됐습니다. 학사 노비가 10명인 집은 예. 거의 종업원 10명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이제 그 해남 윤씨 같은 경우에는 그 노비가 500명, 600명 되니까 대기업이네. 예, 대기업. 그걸 다 그냥 돈만 주면서 급료를 한 게 아니라 살집 마련해주고 먹이기도 해야 되고 그쵸, 그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럼 웬만한 기업을 운영하는 거랑 거의 비슷했던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안방마님이 그걸 다 해야 됐던 거죠. CFO 예. 최고 재무 책임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안방마님들이 보통 예쁘게 앉아 있고 안방에 앉아만 있는데 실질은 주판 튕기면서 계속 계산하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됐을 거예요. 살림으로 따지면 이게 병자일기라는 예, 예. 게 있다고요? 예, 이게 그 인조 시대 때 좌의정을 지냈던 남이웅의 아내였던 조애중이 쓴 일기입니다. 예. 이게 한 4년 동안 일인데 이 일기를 썼을 때 병자호란이 터졌어요. 그래서 남편인 좌의정은 이제 왕을 모시고 남한선성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하고 이제 부인은 식솔들을 전부 거느리고 피난을 갑니다. 네. 네, 피난을 가는데 그 식솔이라고 해서 이분은 자식들이 다 일찍 죽어서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카들 가족들이 있고 또 노비들까지 이끌고 한 수십 명이 같이 피난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돌아다니면서 이 식솔들 다 먹이고 그 와중에 조카면 또 애도 낳아요. 그렇게 하고 또 제사도 치러야 됩니다. 1년에 제사를 30번을 치렀어요.
잠시만요. 피난을 다니면서요? 피난을 다니기도 중간중간 약간 이제 그 친척들 집에 머무르기도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중요한 재산 챙겼는 게 우선 이 왜 제사가 30번이나 됐냐 하면 우선 이 남편이 워낙 친부모님은 따로 있는데 남의 집에 또 양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시부모님들, 그다음에 친시부모님들, 그다음에 이 조회중 자신의 친정 부모님들, 게다가 이분의 자식들이 일찍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들 둘하고 그다음에 며느리 둘 생일하고 그 기일 제사까지 다 따박따박 다 챙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엄청 피곤한데요. 근데 이거는 이 제사를 챙기는 게 이게 괴로워서 챙긴 게 아니라 이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챙긴 거라서. 사랑으로. 예. 물론 지금만큼 이제 화려하게 차린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조애중이라는 분이 쓴 그 일기가 예. 남아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근데 이분이 또 이 피난을 다니면서 그냥 제사만 지낸 게 아니라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농지한테 노비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거둬오게 합니다. 땅이 여러 군데 되게 많이 있었어요. 서울만 하더라도 마포하고 종로 근처에 밭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거기 모두에 밭이 있어서 각각으로 전부 노비들을 보내서 쌀 뭐 몇 말, 그다음에 곡식 얼마큼 다 받아옵니다. 그걸 어디 다 누구를 어디에 보내고 또 얼마를 받아오고 그걸 다 전부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물류회사처럼 그렇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 관리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엄청나네요. 조선시대. 그걸 또 그 부인들이 했다라는 거고. 예. 조애중이라는 사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이 계속해서 병자호란 때 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바빴냐면 우선 남한산성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 잘 알려지다시피 완전히 포위되어서 아무 소식도 주고받을 수 없었고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현세자가 인질이 돼서 그 중국 심양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따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조애중의 남편이 예. 소현세자 모시고 중국으로 거의 반 납치되다시피 같이 갔던 좌이정. 예,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오거든요. 근데 하도 연락이 없으니까 조이중이 일기에다 썼어요. 영감한테 소식이 없다. 우리를 잊었나 보다. 근데 사실 전쟁 나갔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남은 가족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반 부인이 계속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그 소출을 거두고 또 먹여 살리고 이제 그 제사도 치르고 손님도 접대하고 선물도 하고 거의 모든 살림을 치열하게 굴립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좌이정 남이웅이 돌아옵니까?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소현세자 돌아올 때. 예.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못 돌아오고 이 남편만 돌아옵니다. 다른 관리들과 바톤 터치를 해서. 이게 임기. 예, 임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인질로 끌려간 것도 약간 좀 임시적인 거였으니까요. 물론 네. 소현세자는 중간중간 가끔 뭐 이제 다른 왕자와 바꿔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남이용 자신은 1년 뒤에 돌아오고 다른 관리들이 또 대신 가죠. 여성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했네요. 살림만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살면 이거 못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노동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그 노동 중에서 여성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 바느질을 비롯한 옷을 만드는 것들이었는데 예. 이것도 아까 종류도 많았습니다만 단계도 많다면서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실을 짜고 그다음에 이걸 옷감을 짜고 그다음에 옷감을 짜서 이걸 마름질해서 옷을 만드는 모든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됐는데 네. 그 한 지역에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 유씨가 쓴 그 병술일기를 보면 이쪽은 실 짜는 거랑 그다음에 옷 만드는 것만 했고 옷감 짜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해와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한텐 더 많은 돈을 주고 해오고 또 빨리 끝내주면 그리고 옷감의 질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더 쳐주고 그런 일을 전부 이 부인들이 했고 그 제일 중요한 그 예산을 쥐고 있는 것은 이 기계유씨 즉 안방마님이었죠. 염색까지 한다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 염색이라는 것이 하면은 지금 옷이 굉장히 다양해서 색깔이 다양하지만 옛날엔 이 염색이 전부
천연 염료였고요. 천연 염료. 그리고 손도 많이 갔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여성 실학자인 빙어각 이씨가 남긴 그 교합 총서를 보면은 네. 여러 색깔의 염색하는 옷과 염색한 옷을 어떻게 색깔을 잘 유지하는가 그 테크닉을 전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활의 지혜인 거죠. 이왕 염색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어떻게 오래 유지하는가. 너 보면은 이제 유명한 그 색깔 염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잎꽃을 사용해서 연지색을 물들이고 그다음에 쪽을 써서 물들이는 남색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 남색을 염색할 때는 얼음까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고부가가치였죠. 왜냐하면 그때 얼음이 귀했으니까. 그때 자초를 써서 자주색도 만들고 그 노란색이나 그 철쭉을 써서 녹색을 만들고 개나리를 쓰기도 하고 복숭아를 쓰면은 홍색이 나오고 밤나무를 쓰면 그 황흑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먹물 써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회색 염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옷감의 가치가 당연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천 박씨 가문의 수입을 보면 여성들의 염색업이 이런 부업들이 총 포함해서 총 집안의 그 예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벌어들이는 수익이 40% 차지할 정도로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네요. 뭐 거의 그런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여성들도 어떻게든 돈을 만들 구석을 찾기 위해 굉장히 필사적이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대단하십니다. 2418님이 수선업을 하셨는데 46년째 수선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좋은 직업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선집을 해서 집도 사고 두 아이 잘 키워서 시집 보내고 멋있습니다. 사위 딸들한테 차도 사주셨다고. 대단하십니다. 야, 근데 수선집을 46년째 하셨다. 그것도 그냥 수선이 아니라 아주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아주 특수하게.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성들의 그 치열한 삶 이야기할 때 6824님이 보내주셨어요.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친정어머니 생각이 울컥합니다.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렇게. 그 싸이의 아버지라는 노래 가사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그러게요. 그 진짜 옛 어르신들 정말 치열하게들 사셨다라는 거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반집 여성이라고 해서 그리 또 쉽게 편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예. 양반집 여성들도 거의 기업을 경영하듯이 치열하게 살았던 거고. 그래서 그 양반 여성들의 고충도 약간 그 편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결국 노비를 부리고 이게 시키는 일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제 그 직원들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시집을 가서 그 시댁 노비들을 대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시댁 노비들 대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근데 친정에서 결혼하면서 데려갔던 노비들이 병들고 이제 죽어가지고 어쩔 수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 대하는 고충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참 신기한 게 그 돈과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 생각하면은 이제 그 며느리는 계속 그 약자였고 고생했을 것 같은데 네. 조선시대 때도 약간 특별하게 만약 며느리가 돈이 많고 살림을 잘해서 큰 돈을 굴리면 감히 시어머니나 시부모님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돈 잘 버는 며느리는 집안에서도 힘이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선 후기에 학자인 그 조병덕이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은 뭐 학자였습니다만 벼슬을 못하고 집이 가난했는데요. 네. 큰 아들의 며느리가 부잣집 딸이었고 본인도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걸로 대부업을 해서 대부업? 돈을 꽤 크게 굴린 거예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좀 낭비벽이 있는 편이라서 그 돈을 좀 쓰고 싶어 했는데 시아버지가? 예. 네, 당연히 이빨도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나중에 사이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분가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 나가게 된 게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쪽이에요. 보통 얘기하면 그 며느리나 아들 쪽에 분가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것 같은데 그죠. 오히려 시부모님 쪽이 쫓겨나는 형태가 돼서 그 시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니네 형수는 대체 왜 이러는 거냐? 라고 하지만 힘을 쓸 수는 없었던 게
며느리 쪽이 더 파워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돈 많은 며느리가 예. 집안에서도 파워가 있었다. 그렇죠. 시아버지도 며느리 돈 함부로 쓸 수도 없었고. 아, 재미납니다. 역시 돈이 힘이네요. 예나 지금이나. 그 옛날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유교 도덕보다 예. 어느 정도 그 돈과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그 힘이 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허난설원 이야기도 재밌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조선시대 때 그 여류 문학 여성 문학가인 허난설원인데요. 보통 그 아이들은 조선시대 때 아이들은 7살이 되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남자아이들은 글 공부를 하고 여자아이들은 바느질이나 천자는 걸 배웁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집안에서는 여자아이들도 똑같이 남자들한테처럼 글을 가르쳤는데요. 그러다 보면 몇몇이 나옵니다. 남자들을 웬만한 남자들을 능가하는 천재. 그게 바로 허난설원이었죠. 허난설원은 이 그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이제 허균의 누나이고 시인입니다. 허균의 누나. 예. 근데 허균의 집안이 당대 그 글로 굉장히 빼어난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물론이거니와 그 오빠인 허성 그리고 허봉 그리고 동생 허균까지 줄줄이 과거에 급제했던 정말 유명한 명문가였죠. 이 허난설원의 시가 좀 남아있긴 한데요. 이제 옛날 시를 보고 어디가 뛰어난지 솔직히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허난설원이 쓴 시는 그 당시 그 서해 유성룡이 남긴 평이 부인이 쓴 것 같지 않다였습니다. 여성이 쓴 것 같지 않다. 이게 약간 그 차별 발언이기도 하고 또 사실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글 쓰는 여성이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죠. 한자로 쓰기도 했거니와 예. 내용이 여자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왠지 여성이 쓴 거면 뭐 이제 사랑도 얘기할 것 같고 이제 네네네. 침상도 얘기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이제 그 괴로운 현실에서 이 도피하는 시를 읽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토대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남자가 쓴 것 같은 시들도 있긴 했습니다. 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비판했다는 점에선 남동생 허균과 꽤 많이 비슷하죠. 아, 세상을 비판한 예. 홍길동전처럼. 예. 근데 그 허균의 누나인데 허난설원의 결혼 생활은 되게 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허난설원이 15살 때 결혼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남긴 그런 기록들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지만 남편은 이름은 그 김성립인데요. 네. 안동 김씨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대로 급제자를 배출했던 당대의 명문가였고 네. 그리고 허난설원 아버지의 제자이자 허균을 비롯한 그 형제들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잘 골라서 시집을 보낸 거긴 했는데 그죠. 아버지가 평판 다 보고 그렇죠. 김성립이랑 결혼해라. 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랬는데 이제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도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전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심해서인지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27에. 예. 근데 허난설원이 굉장히 살기 허무했던 모양인지 예. 죽기 전까지 글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방 하나에 글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썼는데 예. 죽기 전에 다 태워버리라. 내가 썼던 글을 예. 다 태워버려라. 예,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죽고 나서 남동생 허균이 그 친정에 남아있던 글이나 예. 그 외워놨던 걸 더 싹싹싹싹 긁어서 그 시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집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 매형은 정말로 못나고 못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여기저기 흉을 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허난설원이 죽기 전에 본인의 글을 대부분 태워서 남아있는 건 별로 없는데 동생인 허균이 예. 누나의 글을 모아서 글로 남긴 거고. 근데 예. 그 안에는 매형에 대한 허난설원 남편에 대한 욕이 가득해요. 예. 그게 그 블러핑을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블러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허균이 예. 우리는 그냥 홍길동전으로만 알고 있지만 네. 이 사람이 과거 장원급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굉장한 유명인이었고 네. 실제로도
그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고 물론 사람이 성격이 좀 유별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시집을 만든 누나의 시집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조선의 대신한테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외국의 사신들이 조선에 왔을 때 그쪽에 또 선물로 줍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이거 좋네라고 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이걸 또 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예.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그 외국에서 대박을 냅니다. 중국,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예, 예. 허난설원의 글이. 예, 뭐 거기 팬걸이라고 해서 그 허난설원을 존경한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당시에 예. 거의 뭐 한강 작가 정도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중국과 일본에서. 근데 그래서, 여성이라는 걸 알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먼 훗날에 이제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오히려 묻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허균이 나중에 반역죄로 처형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이제 묻힌감이 있는데 나중에 그 정조 때 영정조 때 홍대용이 예. 북경으로 여행을 가니까 네. 중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허난설원을 알아요. 야 너희 나라에 허난설원 그 유명한 시인 있지. 근데 거기에 대해 덧붙여 하는 말이 그 여자 남편이 그렇게 못생기고 못났다니. 그 말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 책 보니까 그렇던데 이렇게. 예, 그렇게 하니까 그 홍대영이 놀라서 아니 그건 저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 그렇게 잘난 여자를 이제 못난 남편이 데리고 있었으니 그 얼마나 좀 안 됐냐 그런 식으로 이게 잘 살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허난설원의 남편이 못생겼다라는 설이 그 거의 동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약간 안타까워서 이제 변명을 해주자면 이제 김성립이 아주 그렇게까지 못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허난설원이 죽은 그 해에 이제 과거급제도 하고, 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싸우다 죽어서 시신마저 거두지 못해서 옷으로 대신 무덤을 만들어야 했을 정도로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 가셨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예. 의병을 일으켜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100년 뒤 이제 외국에는 못생겼고 못났다는 것으로 소문이 났으니 이거 요거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그건 잘 알 수 없죠. 내 눈에는 그냥 못나 보이고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다 전사했던 분 김성립.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그 허씨 집안이 글은 잘 쓰는데 약간 약간 몽상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적이진 않은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소설도 쓰고 그렇죠. 천재적인 글이 그렇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성들에게 바라지던 그 덕목들 살림 잘하고 네. 그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백 년 넘게 이제 지금까지도 조선에도 사실 김성립은 못생겼다라는 그 얘기가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성의 말과 글이 엄청난 영향력을 또 후대까지 미친 거고요. 근데 그게 또 허난설원. 이거는 허균이 블러핑 덕분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야, 진짜 허난설원 이름도 어릴 적에 교과서에서 보다 진짜 예, 오랜만에 예.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난설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의 초명은 초이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호를 짓기도 하고 자기가 지은 호는 이제 번희라는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난설원도 이거 다른 데서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던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글을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약간 중성적인 이름인 예.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태교책을 쓴 사람도 여성이었다고요? 누굽니까? 예. 앞서 얘기했던 그 여성 실학자인 빙허각 이 씨의 조카였던 사주당 이 씨입니다. 빙허각 이 씨의 조카인 사주당 이 씨. 예, 이 사람은 이제 7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네. 오빠들이 공부하자 자기도 공부하겠다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은 반대했는데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딸들은 거의 공부 잘 안 시킬 때였는데. 그렇죠.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웬만한 집안의 남자들은 다 능가할 정도로 훌륭해졌는데 문제는 여자들이 글을 배워서 쓸 수 있는 데가 없었고 그다음에 집이 또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늦은 나이 27살인가에 유한규라는 사람의 4번째 아내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4번째 아내가 부인이 4명 있었던 건 아니고 전에 있던 부인들이 전부 일찍 죽어서 4번째 후처로
예. 가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남편과의 나이 차이도 많았고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가 넷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처의 전처의 자식들하고 따로 분가를 하고 살면서 아까 얘기한 그 돈놀이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 통해서 한 집안을 가세를 일으키고 자식들을 공부시킬 돈까지 다 마련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네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놓고 자식들을 이제 학자로 키운 다음에 네. 이제 늙음하게 드디어 자기 글을 씁니다. 자신이 4번이나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자기 그 경험을 살려서 태교신기라고 아이를 어떻게 낳고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가르침을 적은 책이었습니다. 태교신기.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태교와 유아교육법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경험해봤으니 내가 쓸 수 있다라고 서문에 써놨는데 네. 맞는 말이죠. 사실 그 의술이나 특히 출산 같은 거는 경험자가 역시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의술도 담겨 있고 출산도 담겨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한 여성, 예. 글을 쓸 줄 아는 여성, 뛰어난 물력을 가졌던 여성이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고. 제일 놀란 거는 이분이 살림하느라 수십 년 동안 공부를 놨다가 다시 잡은 거였다는 것이죠. 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다시 공부하려면 자신이 없는데 이 조선 시대 특히 이제 딸들은 공부를 안 시켰었는데 오빠들의 틈바구니 안에서도 예. 공부할래요라고 해서 글을 배웠고 하지만 가난했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 나이 들어서라도 글을 썼던 예, 그게 현재 태교신기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태교책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주당 이시 이야기까지. 아니 아까 저기 702형님이 대장금도 어떻게 보면 전문지가 아니었느냐 이 질문 주셨는데 예. 요거는 시간 관계상 예. 다음으로 좀 넘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이한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의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연일 장외투쟁 중인 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를 압박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막말로 극우선동을 하고 있다며 당 해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재차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지현님이 그 허난설헌 설현이라니 이쁘셨겠네요 보내주셨는데 설헌 허난설헌이 맞죠? 하나 AS 해드렸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속보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네. 그 오늘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열리고 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도 기각이 됐습니다. 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라는 것도 속보로 하나 알려드립니다.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요? 네, 먼저 1973번님은요.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근무 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생리휴가나 병가를 쓰면 주휴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쪽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과연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무사의 설명 한번 들어보죠. 송담 노무사 사무소 김현희 대표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했을 때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휴일이나 휴가를 이유로 전체를 다 쉰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무직 근로자분이 15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고 나머지 근로일에 다 출근을 하셨다면 생리휴가나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일단은 인사팀에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55조 1항 위반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3762번님은 자녀 없이 혼자 사는 70대입니다. 특정 인물을 정해서 상속이나 양도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 상속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법무법인 로엔케이 김열구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정이라고 해서 유정의 절차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유정이 뭐냐 하면은 상속인은 아니지만은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인데, 유정에는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이 있습니다. 특정 유정은 어떤 재산을 특정해서 주는 것이고, 포괄 유정은 상속인과 똑같은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전부를 가져가라, 내 재산 몇 프로를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유정은 유언법정주의라고 해서 자필 유언, 공정 유언, 그런 민법에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관님의 질문도 있네요.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정기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뭐 있다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고요. 워낙 이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너무나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서 그러니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고요. 사실 정기보험은 만기가 되면은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립금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험은 뭐냐? 바로 저축성 보험인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 그 상품만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금 전환 가능한 상품이라도요. 보험료 납입 다 하셔야 되고요. 납입 기간이 다 지나야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의 질문 저희가 계속해서 모아서 AS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기각이 됐다.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도 기각. 그리고 조금 전에는 조상원 그 중앙지검 4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기각이 됐다라는 소식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안개도 아침에 심했고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까지도 많다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도 가급적 쓰고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